여인과 군상 1. 이 소설의 여주인공은 48세의 독일 여자다. 키는 1m 71cm, 평상복을 입었을 때의 체중은 68.8kg이다. 이상적인 체중에는 300~400g이 모자라는 셈이다. 눈빛은 검푸르거나 검게 보이며 머리카락은 약간 희끗거리는 숱이 많은 금발이다. 레니 파이프라고 불리는 이 부인은 그루이텐가의 딸로서 32년 동안 중단이 있기는 했지만 노동과정이라고 불리는 저 기이한 과정을 겪었다. 5년간은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미숙한 조역으로 27년간은 역시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화원 노동자로 일했다. 그녀는 신시가지의 상당히 큰 부동산, 오늘날의 시가로 40만 마르크는 충분히 나갈, 새 놓을 수 있는 집을 인플레이션 동안에 경솔하게 처분해버리고 병이 들거나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면서 이유 없이 직업을 그만둔 뒤로는 재산이라고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1941년에 독일군의 직업 하사관과 사흘 간의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 미망인 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보장연금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직 요원하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레니의 상황은 현재 경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엉망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이 감옥에 갇힌 뒤로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 레니는 남자의 방문을 많이 받았다. 레니가 독촉장에 반응을 하지 않자 금융기관 사람들이 최후의 경고장을 가져왔다. 집행관과 변호사들이 왔고 마지막에는 차 앞한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집행관이 보낸 심부름꾼들이 왔다. 그 외에도 레니는 가구가 딸린 방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때때로 새든 사람들을 바꾸었기 때문에 당연히 방을 구하는 젊은 남자들이 찾아왔다. 이들 중 일부는 치근댔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헛되이 치근대는 사람이 어쩌다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알듯이 곧 레니의 평판이 나빠질 것이라는 걸 누구나 짐작했다. 저자는 레니의 육체적, 정신적 생활 및 애정 생활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레니에 대해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을 모두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한 셈이다. 정보 제공자는 앞으로 적당한 곳에서는 이름까지도 밝힐 것이다. 정보 제공자들의 진술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은 이러하다. 레니는 이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지금껏 세계를 이해했던 것조차 의심스러워한다. 그녀는 주변의 적대감을 알지 못하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에게 악의적으로 대하고 자기와 나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나쁜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들에게도 그런 적이 없다. 최근에는 생필품이 급히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는데 그들은 드러내놓고 비웃었다. 나쁜 것, 다 낡은 매트리스와 같은 표현은 그래도 악이 없는 편에 속했다. 심지어 어떤 욕은 거의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도 있다. 공산당의 창부, 러시아 놈의 애인 등 레니는 거칠게 욕하는 말에는 대꾸하지 않는다. 단정치 못한 것이라는 말을 뒤에서 듣는 것이 이제는 일과처럼 되었다. 무감각한 여자 또는 전혀 감정이 없는 여자라고들 생각하지만 둘 다 맞는 말은 아니다. 믿을 만한 정인의 말을 들어보면 정인은 마르야 판도른이라네요. 정인의 말을 들어보면 몇 시간씩 방에 앉아서 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니에 대해서 자세하고 풍부한 완전히 바닥까지 알아내는 최종적인 정보는 정인들의 정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레니의 생활에서 그 정확성을 따져 거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는 24번 정도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2번은 후에 결혼하게 된 알로이스 파이프, 한 번은 결혼 전, 또 한 번은 총 3일 동안 지속되었던 결혼 생활 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알로이스 파이프였고 그 나머지는 상황이 허락했더라면 결혼까지 갈 뻔했던 2번째 남자였다. 레니가 직접 이 글에 언급된 지 몇 분,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몇 분이 안 되어 레니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처음으로 했다. 한 터키 노동자가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구애를 하자 그의 청을 들어준 것이다. 누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만 것이다. 레니가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것도 그녀의 특성 중의 하나다. 덧붙여 말해야 할 것은 레니가 고아라는 것이다. 몇몇 관계가 좋지 않은 결혼한 친척이 있다. 또 어떤 친척은 관계는 나쁘지 않은데 결혼하지 않고 그냥 시골에 살고 있다. 25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성도 레니의 친정성을 쓰고 있으며 현재는 감옥에 있다. 레니는 여전히 그녀가 태어난 집에서 살고 있다.
레니가 외롭다는 인상이 일기 전에 그녀의 모든 친구들에 대해 설명해야겠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그녀와 별로 깊이 사귄 상태는 아니고 두 사람만 그녀와 가까워지다 멀어지다 했다. 그녀가 외로운 이유는 단지 과묵하고 비밀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의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녀는 그의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그녀의 가장 오랜 친구들인 마르그레트 슐메르, 이건 결혼 전 성은 차이스트라고 하네요. 와 호텔로이즈, 결혼 전 성은 베른트겐이라고 합니다. 호이즈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었던 사람들이다. 마르그레트는 레니와 동갑이고 마찬가지로 미망인이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녀는 남자와의 교제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많은 남자와 교제를 가진 것은 앞으로 얘기되겠지만 결코 계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경제 형편이 아주 엉망이었을 때 때때로 보수를 받은 일이 있긴 하다. 그러나 마르그레트의 성격을 가장 잘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즉 그녀가 유일하게 계산적으로 에로틱한 관계를 가졌던 남자는 18살 때 결혼한 남편뿐이라는 점이다. 마르그레트는 지금 독립병동의 병상에 누워있다. 그녀는 불행히도 아마 불치의 성병에 걸려 있는 듯하다. 그녀는 스스로 완전히 죽은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녀의 내분비 기관이 엉망이어서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눈물 대신에 오줌이 나오더라도 놀랄 일이 아닐 정도다. 그녀는 모든 마취제에 감사할 따름이다. 아편, 모르핀, 해시시. 병원은 교회의 녹지대에 있다. 방갈로처럼 지어진 건물이다. 저자는 마르그레트를 만나기 위해서 비난받을 만한 여러 수단을 써야 했다. 뇌물을 준다든가 여러 형법에 저촉되는 직권을 남용하는 고등사기를 쳐야 했다. 여기서 마르그레트를 제대로 알기 전에 미리 한 가지 덧붙이면 그녀 자신은 레니보다 훨씬 덜 육감적이라는 것이다. 마르그레트의 타락은 사랑의 희열에 대한 그녀 자신의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로부터 기쁨을 얻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녀가 베푸는 천성을 타고났다는 사실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얘기될 것이다. 어쨌든 레니도 고통스러운 처지이고 마르그레트도 그렇다. 자기 자신은 괴로운 일이 없는데 레니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레니에게 매우 애착을 갖고 있는 앞에서 말한 이런 사람의 노부인 마르야 판도른이다. 그녀는 예전에 레니의 부모 그루텐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다. 지금은 시골에서 상해보험연금을 받으며 조용히 살고 있다. 정보 제공자들 중에서도 음악 비평가인 헤르베크 시르텐슈타인 박사는 특수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40년 전부터 어떤 저택의 뒤채에 살고 있다. 그의 거처는 앞마당 쪽으로 향한 부분이 레니 집의 앞마당 쪽으로 향한 부분과 접해 있는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레니의 피아노 연습과 그 발전 상태 그리고 후에 부분적으로는 아주 노련해지기까지를 수십 년을 거치면서 조심스럽게 추적해 볼 수 있었다. 그때 그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레니라는 것을 몰랐다 한다. 그는 40년 전부터 길거리에서 가끔 그녀와 마주쳤기 때문에 레니의 얼굴을 알고 있긴 했다. 그는 여성적 매력에 둔감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레니의 전체 모습을 추적했을 것이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해 했을 것이다. 시르텐슈타인도 레니와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될 뻔했다는 것을 언급해 두는 것은 옳은 일이다. 단지 그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이다. 레니의 양친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레니의 내적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외적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를 보고해 줄 수 있었던 정보 제공자는 20년 전에 퇴직한 격리 책임자 85세의 오토 호이즈다. 그는 고급 호텔의 장점을 고급 요양원의 장점과 결합해서 만든 안락한 양로원에서 살고 있다. 그는 거의 규칙적으로 레니를 방문하거나 레니의 방문을 받는다. 탁월한 정의는 그의 며느리인 로테 호이즈다. 이제 35세와 30세가 된 그녀의 두 아들 베르느와 쿠르트는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 로테 호이즈는 통렬하리만큼 명확하다. 그러나 그녀의 통렬함이 레니를 향한 적은 결코 없다. 로테는 57세이고 레니처럼 전쟁 미망인이며 사무직원이다. 독설가인 로테 호이즈는 그녀의 시아버지 오토와 작은 아들 쿠르트를 가차없이 혈연관계도 고려하지 않고 악당들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레니의 현재의 비참함의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린다. 로테는 방 2개와 부엌과 욕실이 딸린 도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략 수입의 3분의 1을
집세로 지불하고 있다. 레니의 집에는 여러 번의 압류 처분을 받은 뒤에 남은 1885년의 가구와 1920년에서 25년의 가구들이 혼합되어 있다. 1920년과 22년에 그녀의 부모가 상속받은 것 중에 몇 개의 유겐트 스타일 가구들과 서랍장 하나와 책장 하나, 그리고 2개의 의자가 레니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레니의 벽은 신체 기관을 정확하게 모사한 천년색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다. 그녀의 시동생 하인리 파이프가 마련해 준 것이다. 그는 보건소 직원이고 주로 교육 및 정보 자료의 관리를 맡고 있다. 내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지만 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 낡아 폐기된 화판들을 레니에게 가져다 준다. 장부 기입의 기술상 정확을 기하기 위해 그는 폐기된 화판을 얻는 대신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또한 그는 화판의 새로운 구입도 처리하기 때문에 때때로 레니는 그를 통해 새로운 화판도 구할 수 있다. 새로운 화판은 그녀가 생산 공장에서 직접 구입하며 그녀 자신의 얇은 지갑에서 지불한다. 그녀는 낡은 화판들을 손수 수선한다. 비눗물이나 벤젠으로 조심스럽게 닦고 흑연 연필로 선을 다시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어린 시절에 쓰던 것으로 아직 집에 남아있는 값싼 수치화통의 도움을 받아 화판을 채색한다. 그녀가 좋아하는 화판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확대한 사람의 눈이다. 그것은 그녀의 피아노 위에 걸려있다. 몇 번이나 저당 잡혔던 피아노를 도로 찾기 위해서 집행관들이 그것을 나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레니는 돌아가신 부모의 옛 지인들에게 구걸하기도 하고 그녀 집에 새던 사람에게 집세를 선불로 받기도 하고 시동생 하이니에게서 돈을 빌리기도 했다. 대부분은 늙은 호이즈를 자주 찾아가서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렸는데 겉으로 보기엔 가족같이 대하는 늙은 호이즈의 다정함이 레니에겐 어딘지 모르게 진실하지 않아 보였다. 3명의 신뢰할 만한 증인들 마르그레트, 마르야, 록테의 진술에 의하면 그녀는 피아노를 위해서라면 길거리에도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까지 말했다는 것이다. 레니로서는 매우 대담한 말이다. 사람의 내장과 같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기관의 그림도 레니의 벽을 장식하고 있으며 전체 기능까지 정확히 설명된 사람의 성기도 확대되고 도표화되어 벽을 장식하고 있다. 그 화판들은 외설 신학이 그것들을 유행시키기 훨씬 전부터 레니의 방에 걸려 있었다. 당시 이 화판들을 두고 레니와 마르야 사이에 심한 논쟁이 있었다. 마르야는 그것을 부도덕하다고 표현했지만 레니는 강하게 자기의 고집을 고수했다. 레니의 교육 과정에 대해 다소 불충분하게나마 보고하기 전에 그녀의 책장으로 시선을 보내면 빛을 잃고 먼지 쌓인 대부분의 작품들은 그녀의 아버지가 언젠가 대충 사들인 것으로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그것은 오리지널 유화집들로 지금까지는 압류 처분을 면했다. 이 잡지들이 진품 골동품인데 남게 된 것은 오직 집행관의 무지 덕분이다. 그것들이 볼품이 없어서 집행관이 속은 것이다. 1916년분부터 1940년분까지의 호홀란트의 잡지와 레니 어머니의 소유였던 월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집은 유감스럽게도 집행관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다. 오랜 기간 이 책들의 먼지를 털어야 했던 마르야 판도른이나 전쟁 중 오랫동안 레니의 두 번째 친한 인물이었던 로테 호이즈 같은 보다 주의 깊은 관찰자들은 이 유겐트 양식의 책장 속에서 7, 8개의 놀랄만한 제목들을 찾아낸다. 즉 브레이트, 헬들린, 트라클의 시집, 카프카와 클라이스트의 소설집 2권, 톨스토이의 소설 2권, 부활과 안나 까레니나이다. 그리고 이 7, 8권의 책들은 존경할 만하게 작가의 편에서 보면 기분이 흡족해질 만큼 닳도록 읽혀서 여러 가지 접착제나 테이프로 몇 번이고 그것도 비전문적으로 다시 재본되거나 부분적으로는 단순히 고무밴드로 느슨하게 묶여 있을 정도였다. 이런 작가들의 작품의 심판을 그녀에게 선사하겠다는 제의, 크리스마스, 생일, 명명일 때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의를 그녀는 상대가 모욕을 느낄 정도로 단호하게 거절했다. 레니의 정렬에 속하는 일은 매일 8개위의 담배를 피우는 것, 조절을 해도 생기는 확실한 식욕, 휴베르트의 피아노곡 2작품 연주, 내장을 포함한 인체 각 기관의 그림을 황홀하게 쳐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 레프에 대한 다정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춤추기도 좋아하며 언제나 정열적인 무희였다. 그 점이 그녀에게 언젠가 아군을 가져다 주었다. 왜냐하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파이프라는 이름을 영원히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레니의 벽장식은 물론 생물학적인 교육용 화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진도 있다. 고인들의 사진이다. 그녀의 어머니 사진은 1943년 41세 나이로 사망하기 직전에 찍은 것이다. 어머니는 가는 회색 머리카락과 커다란 눈을 가졌으며 병색이 완연하며 담요로 몸을 감싸고 헤르젤 근방의 라인 강변의 의자에 앉아있다. 1949년 49세로 사망하기 직전에 간단한 박스 카메라로 찍힌 레니의 아버지 역시 미소를 짓고 있다. 힘겨운 기색은 전혀 없다. 파괴된 집 앞에서 여기저기 정성스럽게 기운 미장이 작업복을 입고 왼손에는 전문가들이 꺽쇠라고 부르는 모루를 들고 있다. 오른손에는 전문가들이 쇠망치라고 부르는 망치를 들고 있다. 그의 전후 좌우에는 여러 가지 크기의 철제 도구들이 놓여 있다. 낚시꾼이 자기의 수확에 대해 미소 짓는 것처럼 그의 미소는 아마도 철제 도구에 대한 미소일 것이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상세하게 설명이 될 것이지만 그의 수확물이다. 그는 이미 언급된 바 있는 화원 주인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이 화원 주인은 당시 일찍이 고철 가격의 등귀를 냄새 맡았던, 이건 로테 호이즈의 진술입니다. 냄새를 맡았던 사람이다. 그 외 4장의 사진은 4사람의 젊은이를 보여주고 있다. 모두 20살 전후인데 그중 3은 죽었고 한 사람, 레니의 아들은 아직 살아있다. 두 청년은 바로 레니의 오빠인 하이니리 그루이텐과 사촌 에르하르트 슈바이게르트다. 둘 다 세 번째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2차 대전의 희생물이다. 세 번째 고인의 사진은 러시아인이며 이름은 보리스 리보비치 콜톱스키다. 그는 웃고 있지 않다. 그 사진은 1941년 모스크바에서 개인적으로 찍은 여권용 사진을 확대한 것이다. 거의 그림 같은 느낌을 준다. 이 사진의 보리스는 진지하고 창백한 모습을 하고 있고 이마가 눈에 띄게 넓어서 첫눈에는 너무 이른 대머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것은 머리카락이 촘촘하고 금발의 곱슬머리인 보리스의 개인적인 특징으로 보인다. 그의 눈은 검고 상당히 크며 붉은 군대의 군용 안경을 통해 보이는 모습이 마치 섬세하게 그린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다. 진지해 보이고 마르고 이마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찍었을 때의 그는 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곧 알아볼 수 있다. 6번째 사진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 레니 아들의 사진이다. 사진을 찍었을 당시의 그는 에르하르트나 하이닐이나 또 보리스와 같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린 인상을 준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 재료가 1939년이나 1941년 때보다 더 좋았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1965년에 찍힌 이 사진의 젊은 래퍼는 미소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활짝 웃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도 그를 쾌활한 젊은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레니의 아버지와 또 그의 아버지 보리스와 닮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그루이텐의 머리에다 바르켈의 눈, 레니 어머니의 결혼정성은 바르켈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루이텐의 머리에다 바르켈의 눈을 갖고 있고 그 때문에 그는 에르하르트와도 닮은 점이 있다. 그의 웃음과 눈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자기 어머니의 두 특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곧 내리게 된다. 즉 그는 말이 없지도 입이 무겁지도 않은 타입이다. 현재 레니의 집에 세를 들어있는 사람들을 잠깐 언급해야겠다. 레니는 방 2개를 한스와 그레테 헨첼에게 세 주었고 세 아이가 있는 포르투갈인 부부 핀투 가족에게 방 2개를 세 주었다. 부모는 조아킴과 아나 마리아이고 세 아이는 에텔비나, 마누엘라, 조제다. 방 하나는 세 사람의 터키 노동자가 세를 들었다. 이름은 카야툰시, 알리킬리치, 그리고 메흐메트 사인이며 모두 그다지 젊은 편은 아니다. 2. 레니의 교육 과정에 대해 몇 가지를 더 설명해야겠다. 레니는 16세에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녀가 예쁜 소녀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도약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챘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남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괄호 속에 우리는 지금 1938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중요한 사업상의 논의에 그녀를 불렀고 그녀는 메모장과 연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 대화에 참여하여 때때로 표제어들을 적곤했다. 속기는 할 줄 몰랐다. 아마 결코 배우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추상적인 것이나 추상성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갈퀴 글씨라 불렀던 속기를 배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교육 과정은 고통스러웠는데 그녀 자신의 고통보다는 교사들의 고통이 더 컸다. 그녀는 낙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2번 자유의사로 유급한 뒤에 4년간의 초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이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아직 생존해 있는 정인들 중에 한 사람은 그의 노년의 시골집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65세의 퇴직교장 슐로크다. 그의 말에 의하면 레니는 때때로 보조학교로 쫓겨날 처지에 놓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니를 구해준 2가지 유리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그녀 부친의 부유함이다. 그러나 그건 슐로크가 강조한 것과 같이 결코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다만 간접적인 역할만을 했다. 둘째로는 레니가 11살과 12살 때 2번이나 연달아서 학교에서 가장 독일적인 소녀란 칭호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 칭호는 인종연구위원회가 이 학교 저 학교를 방문해서 수여했다. 한 번은 도시에서 가장 독일적인 소녀의 최종심까지 올라갔으나 2위에 그쳤다. 1위는 레니보다 더 맑은 눈을 갖고 있었던 프로테스탄트 목사의 딸이 차지했다. 레니의 눈은 그때 벌써 그렇게 맑은 초록색은 아니었다. 학교에서 가장 독일적인 소녀를 보조학교로 보낼 수야 없지 않겠는가. 12살의 레니는 수녀들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입학에서나 14살에 벌써 실패했다는 낙인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녀는 2년 동안 한 번은 완전히 낙제했고 또 한 번은 진급이 되었다. 그것도 그녀의 부모가 호탕한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약속에 대한 대가로 진급한 것은 아니었으며 약속은 이행되었다. 오해가 일어나기 전에 여기서 객관적인 정보로서 레니가 처했던 미묘한 교육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다. 이 일과 관련해서 결코 책임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오해가 있었을 뿐이다. 레니는 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교육에 굶주리고 교육을 열망하기까지 했다. 모든 관계자들이 그녀의 갈증을 해소해 주려고 애를 썼다. 다만 그녀에게 제공된 음식과 음료가 그녀의 지적 능력에, 그녀의 적성에, 그녀의 이해력에 맞지 않았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또는 거의 모든 경우에 제공된 소재엔 감각적인 차원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레니는 감각적인 영역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글을 쓴다는 것은 레니에게는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비록 이러한 매우 추상적인 일에서 기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쓴다는 것은 레니에겐 시각적, 촉각적, 더 나아가 후각적 인지와 결부되어 있는 일이었다. 다양한 종류의 잉크와 연필과 종이를 생각해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복잡한 작문 연습이나 섬세한 문법 문제까지도 레니는 척척 해냈던 것이다. 레니는 특히 2개의 유사한 과목에서 운이 없었다. 즉 종교와 산술 내지는 수학이다. 만약 남선생이건 여선생이건 그들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6살짜리 어린 레니에게 그녀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수학적, 물리학적인 접근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줄 생각을 했더라면 그녀는 소형 구구표나 대형 구구표, 이 대형 구구표는 10에서 20까지의 구구표입니다. 이 대형 구구표에 대해 그다지 머리털을 곤두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구구표란 그녀에게는 마치 다른 사람들이 거미를 볼 때 느끼는 것과 같이 역겨운 것이었다. 종이 위에 그려진 땅콩이나 사과, 소, 완두콩 같은 것은 그녀에게 낯설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미건조한 방법으로 산술 공부를 시도했던 것이다. 산술의 소질은 그녀에게 없었지만 확실히 자연과학적인 소질은 있었다. 교과서와 칠판에 매번 나타났던 붉은색, 흰색, 분홍색의 맨델의 꽃 외에도 좀 더 복잡한 유전학적 과정들을 배울 수 있었더라면 그녀는 확실히 불같은 정열로 이 문제에 뛰어들었을 어울리는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뛰어들었을 것이었다. 빈약한 생물 수업 때문에 그녀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없었고 이 즐거움을 그녀는 지금의 나이에야 비로소 값싼 수치와 도구로 복잡한 인체 기관을 모사하면서 찾고 있다. 판도론이 믿을만하게 보증한 것과 같이 초등학교 입학 전의 레니에게 있었던 하나의 세세한 일이 판도론에게는 잊히지 않는 일이며 레니의 생식기 도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일이었다.
벌써 어린 시절에 레니는 피할 수 없는 일인 배설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제기랄 나한테서 나오는 이것이 무슨 물건이야? 하고 물어보았자 유감스럽게도 대답을 얻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도 판도론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녀가 지금까지의 생애 동안에 동침을 했던 두 남자 중의 두 번째 남자, 그것도 하필이면 외국인, 게다가 러시아인 그 남자가 비로소 레니의 놀랄만한 감수성과 지적 능력을 발견해냈다. 그녀가 후에 마르그레트에게 다시 얘기해 주었던 것을 설명이 있습니다. 1943년 말과 1945년 중반 사이의 그녀는 오늘날보다는 훨씬 덜 과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후에 마르그레트에게 다시 얘기해 주었던 것을 그에게도 얘기했던 것이다. 즉 그녀는 최초의 완벽한 존재 실현을 16살의 6월 어느 저녁 바로 기숙사 학교를 쫓겨나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경험했다. 관목 숲에 들어누워 사지를 쭉 뻗고 완전히 자신을 내맡긴 채 아직 저녁놀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고 막 빛이 나기 시작한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면서 요즘 훨씬 더 자주 가지려고 노력하는 행복의 순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레니는 그렇게 그녀는 마르그레트에게 얘기한 바와 같이 보리스에게도 얘기했다. 1938년 바로 그 여름날 저녁에 몸을 쭉 펴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은 채 따뜻한 풀숲에 누워 있었을 때 완전히 받아들였고 또 주워버렸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나중에 마르그레트에게 설명하기를 설사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레니에게는 처녀 수태도 전혀 이해 못할 일이 아니었다. 레니는 종교와 수학에 낙제점을 받은 고통스러운 성적 증명서를 갖고 여자 고등학교를 떠났다. 그녀는 2년 반 동안의 공부를 위해 여자 기숙학교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정, 독일어, 종교, 그리고 약간의 역사, 종교 개혁까지 역사와 약간의 음악, 피아노 교육을 받았다. 보고가 진행됨에 따라 밝혀질 수 있는 일이지만 여기선 다만 암시만 해둘 일이 있다. 즉 레니는 진가를 인정받지 못한 감수성의 천재라는 사실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오랫동안 너무 부르기 편해서 즐겨 사용되는 어떤 범주 안에 있었다. 그 범주는 멍청한 계집이다. 호이즈 노인은 오늘날에도 레니를 이 범주에 넣는 것을 인정한다. 레니의 종교 교육은 완벽하다. 누군가를 침을 발라 치유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까지도 그 말을 믿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누가 다른 사람에게 침을 바를 수 있겠는가? 그녀는 러시아인과 아들을 침으로 치유했을 뿐 아니라 단순히 손을 올려놓음으로써 러시아인을 행복감에 적게 하고 아들을 안정시켰다. 이건 로테와 마르그레트의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어 놓겠는가? 레니가 첫 영성체를 받았을 때 그녀에게 준 빵은 어떤 종류였을까? 그리고 와인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왜 사람들은 그녀에게 와인을 주지 않았을까? 아침의 신선한 빵을 너무 좋아해서 이웃의 조소를 당하기까지 했던 레니가 첫 영성체를 열렬히 갈망하며 기다렸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알아두어야 할 일은 레니가 여고 시절의 첫 영성체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준비 수업 기간 동안에 그녀는 참지 못하고 유감스럽게도 이미 20년 전에 고인이 되었으며 당시에도 꽤 늙은 백발의 매우 금욕적이었던 종교 선생을 몇 번이나 거의 공격하다시피 했고 수업이 끝난 뒤에는 여러 번 어린이처럼 보채며 제발 이 생명의 빵을 제게 해주세요. 왜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나요? 하고 물었기 때문이다. 이름이 에리 브링스이며 몇 권의 저수를 남긴 이 종교 선생은 레니의 적극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을 범죄적이라고 여겼다. 그는 이러한 의지 표현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것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는 레니의 무리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고 성사를 이해하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2년 뒤로 미루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의 증인이 있다. 이 사건을 잘 기억하고 얘기할 수 있는 호이즈 노인의 보고에 의하면 그땐 간신히 스캔들을 면했다고 하며 다만 수녀들의 내부 정치적인 까다로운 상황 1934년 레니로서는 전혀 예감할 수 없었던 상황 때문에 이 일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정의는 성체 부분 이론. 이것은 성체 부분 이론은 신이자 인간의 예수는 조각낸 성체의 모든 부분에 살아있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론입니다.
성체 부분 이론을 거의 특기로 하는 노신자 자신이다. 이게 에리 브링스를 말하는 거죠. 노신자 자신이다. 그의 이론은 몇 달이고 필요하다면 몇 년이고 꼬치꼬치 캐가며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성체의 부분들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었던 또는 일어나야만 했던 일들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데 있다. 성체 부분 전문가로서 여전히 확실한 명성을 향유하고 있는 저 신사는 후에 어떤 문학 및 신학 잡지에 정기적으로 나의 생애로부터의 스케치라는 글을 발표했으며 그 가운데서 레니와의 경험을 폭로했다. 거기서 그는 뻔뻔스럽고도 사실적으로 당시 12살이었던 어떤 LG로 축약했다. 그는 레니의 이글거리는 눈, 그녀의 육감적인 입을 그리고 있고 그녀의 사투리 섞인 발음을 경멸하듯이 얘기하고 있으며 그녀 부모의 집을 전형적인 신흥 부자, 천박하다라고 표현하고 나는 성체에 대한 이런 플로레타리아적이고 물질주의적으로 표현된 욕망을 채워주는 일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끝을 맺고 있다. 레니는 이 빵 조각을 몹시도 갈망했었고 그녀의 전체 감각은 실제로 황홀경에 빠질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드디어 난 이 창백하고 부드럽고 건조한 아무 맛이 없는 물건을 혓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난 그걸 다시 뱉어버릴 뻔했어요. 당시 질급한 마르야 판도른에게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마르야는 몇 번이고 성호를 그었고 명백히 제공된 감각적인 것들, 즉 양초, 향, 오르간 음악, 합창이 그녀의 이 실망을 없애줄 수 없었다는 것에 놀랐다. 레니는 접시에서 빵 부스러기를 모조리 썰어모아 입속으로 넣음으로써, 이건 한스와 그레테의 정언입니다. 입속으로 넣음으로써 자신이 성체 부분주의자라는 것을 매일 증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능한 한 외설은 피해야 되겠지만 완벽함을 기하기 위해 설명해 두어야 할 일이 있다. 다만 교장의 압력 때문에 레니가 첫 영성체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했던 호런이라는 이름의 비교적 젊고 역시 금욕적인 기숙학교의 종교교사가 학교를 떠나기 직전의 젊은 여학생들, 가장 어린 경우 16살, 가장 나이가 많은 경우 21살, 그 젊은 여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완전히 요리법하고만 관련된 상징을 사용했고 정확한 생물학상의 세부 사항을 암시조차 하지 않은 채 그가 필수 불가결한 번식 과정이라 불렀던 동침의 결과를 거품 크림을 바른 산딸기와 비교했으며 허락된 키스와 허락되지 않은 키스를 묘사하는 즉흥적인 비교에 도취하기도 했다. 그때 달팽이가 소녀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역할을 했다. 명백히 해야 할 것은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완전히 요리법에만 관련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징을 사용해 키스와 동침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세부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생애 최초로 레니의 얼굴이 붉어졌다는 사실이다. 마르그레트의 말입니다. 종교 교사에 의해 레니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되었던 것이 동시에 성사로서 성찬처럼 칭송되었다는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그녀가 몰랐던 얼굴 붉힌 일에 대한 그녀의 분노와 혼란을 상승시킨다. 그녀는 화가 나서 더듬거리면서 새빨개진 얼굴로 그냥 종교 시간에 나와버렸다. 이 일이 그녀의 졸업 성적에서 종교 과목에 또 하나의 5점을 기록하게 해주었다. 레니의 인생 여정에서 결정적인 인물, 적어도 나중에 나타난 러시아 사람만큼 결정적인 인물은 라엘 수녀다. 그녀에게는 수업이 허락되지 않았고 1936년 일입니다. 매우 저급하게 여겨지는 일, 소녀들이 불렀던 바와 같이 복도 수녀로서 근무했으며 사회적 지위를 대충 말하자면 결코 높은 지위라 할 수 없는 청소부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의 임무는 소녀들을 정시에 깨우고 그들의 아침 단장 의식을 지켜보고 또 소녀들에게 생물 담당 수녀가 끈질기게 거부한 일인데 갑자기 부인에게서나 일어날 일이 일어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그녀는 의무가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모든 다른 수녀에게는 구역질라고 요구될 수 없는 일로 여겨졌으나 라엘 수녀에 의해서는 감동적으로 사랑에 찬 관심으로 행해졌던 일로 변이 딱딱한지 묽은지에 따라 소녀들의 소화 상태를 감정하는 일이다. 소녀들은 라엘이 감정하기 전에는 그들의 배설물을 보이지 않게 치워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14살짜리 소녀들에게 그들이 당혹스러워할 만큼 차분하고 확실한 진단을 내리면서 그 일을 행했다. 그때까지도 자신의 소화 과정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던 레니가 바로 라엘의 열광적인 보조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제시해야만 할까?
대부분의 경우 라헬에겐 한번 들여다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면 그녀는 해당자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배설물을 보고 학생의 성적까지 예견했기 때문에 시험 전에는 학생들이 그녀 주위를 에워싸서 학년 대대로 그녀의 별명 하루스피카는 라틴어로 내장을 보고 예언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루스피카가 계승되었다. 이 별명은 그녀의 옛 학생 중에서 후에 기자가 된 학생이 붙여주었다. 또한 그녀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장부 기입도 할 줄 알았던 것 같다. 이 추측은 후에 라헬이 신뢰하게 된 데니에 의해 입증되었다. 되어 있네요. 그녀는 자신의 별명을 자기에게 주어진 애교로 받아들였다. 연평균 수업일수를 240일로 잡고 거기다 12명의 소녀와 5년간의 복도 근무, 일종의 수도원에서의 하사관 근무라고 하네요. 5년간의 복도 근무를 계산하면 라헬 순위는 약 28,800번의 소화 과정을 통계를 내고 표제를 붙여 분석했다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놀랄만한 개요이며 대소변학적 기록 문서로서 아마 돈으로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야비한 방법으로 소멸되었을 것이다. 만약 여기서 수녀 라헬이 오직 배설 분야에서만 천재로 판명되었다는 인상이 일어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일 것이다. 복잡한 교육 과정에 따라 그녀는 처음엔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엔 의사, 훨씬 뒤에는 철학자가 되었고 가톨릭 교도가 되어 수녀원에 들어갔다. 생물학적, 의학적, 철학적, 신학적 종합으로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교단 생활의 첫 해에 벌써 로마의 총평유에 의해 그녀의 수업 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녀의 생물학주의와 신비적 물질주의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녀가 복도에서 하는 일로 강등된 처벌은 원래 그녀가 수도원 생활을 고통스럽게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 강등을 성진으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생각했으며 오히려 수업에서보다도 복도에서 일함으로써 그녀의 이론을 적용할 가능성이 더 많음을 알게 되었다. 정확히 1933년에 수도원과 곤란한 일이 생겼으나 정식으로 그녀를 추방해 버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5년 동안 더 화장실 부인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청소용 재료, 화장실용 휴지, 방부제, 침대볼을 사러 그녀는 때때로 자전거를 타고 근처에 있는 중간 규모의 대학 도시로 가야 했다. 그녀는 그곳의 대학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보냈으며 후에는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고서점에서 며칠고 보냈다. 그곳에서 그녀는 BHT와 플라톤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우정관계를 맺었다. 그는 주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들을 샅샅이 뒤지도록 허락했고 심지어는 규정에 위배되는데 내부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목록을 이용하게 해주었으며 구석구석까지 뒤지게 해주었다. 그녀의 주 관심사는 양리학적인, 신비적인, 생물학적인 서적에 있었다. 또 식물학에도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2년이 지난 후에는 한 까다로운 분야, 즉 대변 물질의 생장에 관한 전문가가 되었다. 고서점에 충분히 있었던 신비서적에서 그녀가 연구해낼 수 있었던 한도 내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라헬 수녀의 배경과 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BHT와 레니와 마르그레트가 진술한 이상의 것을 알아낼 수는 없었다. 라헬 수녀에게서 남자와 여자의 생리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밖에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레니는 이에 대한 자료를 열심히 구했다. 사전을 뒤졌으나 성과는 별로 없었다. 아버지의 도서실이나 어머니의 도서실을 뒤졌으나 역시 성과가 없었다. 일요일 오후에는 때때로 라헬 수녀를 찾아갔다. 그녀는 라헬 수녀와 함께 수녀원의 거대한 정원을 산책하면서 설명해 줄 것을 간청했다. 라헬 수녀는 잠깐 주저하다가 2년 전만 해도 알려주지 않았던 세세한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때 두 사람 중 누구도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었다. 라헬 수녀는 남성의 섹스와 관계가 있는 모든 구조가 자극되고 흥분되는 결과와 쾌락에 대해 설명했다. 레니가 그것에 대한 사진 자료를 열망했으나 라헬 수녀는 거절했다. 레니가 그러한 사진을 보는 것이 나쁘다는 주장이었다. 레니는 시립보건박물관으로 갔다. 이 박물관이 레니에게 보여준 것은 주로 성생활에서 얻게 되는 성병들이었다. 일반적인 임질과 물은 궤양, 갖가지 매독에 대한 연구서는 물론 이 모두가 본래 모양대로 알맞게 채색된 석고 모형에서 레니는 불행한 세계를 알게 되었다. 레니는 화가 났다.
분노를 일으키더라도 결코 지나치게 민감한 레니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박물관이 성 문제와 성병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그녀를 화나게 했다. 종교 담당 교사의 상징적인 이야기가 레니를 화나게 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립보건박물관은 레니에게는 크림 바른 산딸기의 변형으로 보였다. 여기서 레니가 치유의 건강한 세계를 드러내었다는 인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레니의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구체성은 지금까지 숱하게 접근해오는 시도들에 대한 거절의 횟수를 줄이는 데까지 이르게 마침내는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호감이 가는 젊은 건축기사의 간청을 받아들여 미래를 하게 했다. 여름의 주말 저녁에 라인 강가의 비싼 호텔 테라스에서 저녁이면 춤을 췄다. 레니도 금발, 그도 금발. 레니는 17살, 그는 23살. 둘이 모두 건강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해피엔드 아니면 적어도 해피나이트를 말한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두 번째 춤을 춘 후 레니는 벌써 호텔을 나가버렸다. 모닝가운, 이 목욕가운을 말합니다. 모닝가운과 화장실 용품을 잠깐 풀어놓았던 사용하지 않은 1인실 값을 지불하고 그녀는 마르그레트에게로 가서 벌써 첫 번째 댄스에서 그 녀석의 손이 다정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 그러자 잠깐 일어났던 사랑의 감정이 곧 사라져 버렸어 라고 이야기했다. 레니는 지금껏 거의 보지 못했던 오빠를 알게 되었다. 오빠는 레니보다 2살 위였는데 8살 때 기숙사에 들어가서 11살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방학의 대부분도 보충교육에 사용되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스페인에서 머물렀다. 그의 부모는 그가 무엇인가가 되기를, 실제로 아들이 정말로 훌륭한 교양을 지닌 젊은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이다. 잠깐 동안 하인리 그루이텐을 다루어 보자. 하인리는 그의 생애의 12년 동안 젊은 괴테와 젊은 빈켈만, 이 빈켈만은 독일의 고고학자이자 미술사가입니다. 젊은 빈켈만의 혼합에다 노발리스까지 곁들인 인물처럼, 정령처럼, 그의 신처럼 가족을 멀리 떠나진 했다. 이 하인리히가 1939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아비투어라 불리는, 아비투어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이자 대학 입학 자격시험 합격증입니다. 아비투어라 불리는 교육 증명서를 가지고서도 자신의 교육 정도를 사용할 수 없었고 또 사용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는 한 사촌과 제국근로동원이라는 단순한 이름을 가진 기구에 속했다. 1939년 5월부터 때때로 토요일 13시부터 일요일 22시까지 휴가를 얻었다. 휴가로 얻은 35시간, 이 35시간, 이는 작가의 계산착오라고 하네요. 토요일 13시부터 일요일 22시까지는 원래 33시간인데 잘못 쓴 거랍니다. 중에서 총 8시간은 기차에서 보내고 나머지 27시간은 여동생과 사촌과 함께 춤을 추러 가거나 테니스를 약간 쳤다. 몇 번은 가족 간의 식사에 참여했다. 대개 4-5시간은 잠을 자고 2-3시간은 아버지와 언쟁을 했다. 아버지는 그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다. 그리고 하인리 앞에 놓여있는 시험, 독일에서 군복무라 불리는 시험을 비켜가게 했을 수도 있었다. 하인리는 그것을 거절했다. 닫힌 거실 문 뒤에서 격렬한 장면이 일어났고 그들과 함께 있던 그루에텐 부인은 혼자 조용히 흐느꼈다. 레니가 오빠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녀는 오빠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오빠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웠고 놀라울 정도로 상냥해서 깜짝 놀랐다는 것 외에는 과거에도 오빠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고 현재에도 할 말이 없다. 누가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고 오빠에 대해서 물으면 레니는 냉정하고도 그 여성스러운 태도로 놀라운 답변을 하는데 그친다. 오빠는 30년 전부터 덴마크 땅에서 편히 쉬고 있어요.